여러분, 만약에 몸무게 600kg 정도 나가는 황소가 뿔을 앞세워서 여러분에게 마구 달려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무조건 빤스런 한다. 2번 있다고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2번 있습니다. 2번, 마침 옆에 있던 보자기를 마구 흔들어서 소의 시선을 끈 다음 날렵하게 피한다. 미친놈 소리 안 들으려면 1번을 해야겠지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며 2번을 하는데 그것을 스포츠 삼아서 하는 것도 모자라 예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2 얘기입니다. 인류가 소를 농사지을 때 말고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한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스 크레테 섬의 크노소스 궁전 벽화를 보면 소의 등을 타놓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려 4000년 전 벽화입니다. 로마 시대 검투사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고 사자나 코끼리 같은 맹수들하고도 싸웠는데 가끔은 황소하고도 싸웠다고 합니다. 로마 멸망 후 동쪽에서부터 고트족이 이동해 와서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고트족들은 말을 탄 상태에서 황소와 싸우는 경기를 즐겼다고 하네요.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인들에게 넘어간 뒤에도 투우 문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15세기에 끝발 날리던 이사벨 여왕, 이 누님 안 끼는 데가 없죠? 이 누님이 투우 경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게다가 교황까지 나서서 금지를 하는 바람에 명맥이 끊길 뻔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뽑지 못했는데 그럴만도 하죠. 당시에는 딱히 사람들이 즐길 만한 오락거리가 없었잖아요. 요즘처럼 유튜브에 네버엔딩 히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18세기 초에 와서 투우 역사를 바꾼 걸출한 투우사가 나타납니다. 론다에서 태어난 프란시스코 로메로는 어느 날 말도 없이 맨몸으로 빨간 망토와 칼만 들고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빨간 망토를 흔들며 소를 농락하다가 소에게 달려들어 양뿔 사이 급소에 칼을 찔러 넣었는데요. 목숨을 걸고 소에게 최대한 접근하여 싸우는 이 새로운 방식은 더 많은 스릴을 선사하게 되었고 현대 투의 공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로메로가 이때 처음 쓰게 된 빨간 망토를 물레타라고 합니다. 흔히 투하면 방금 언급했던 장면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투 한 경기는 마치 연극처럼 1막, 2막, 3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무대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의 투사가 나옵니다. 이름도 각각 피카도르, 반데리에로, 마타도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우사는 마지막 무대에 등장하는 마타도르인 겁니다. 제1막에서 말을 탄 투우사가 창을 들고 등장합니다. 이 창을 피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투우사를 피카도르라고 부릅니다. 피카도르는 말에 탄 채로 이리저리 소를 농락하면서 소가 어느 쪽으로 방향 트는 걸 좋아하는지 알아냅니다. 사람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소들도 특정 방향으로 틀기를 더 좋아하는데 이걸 알아내서 마타도르에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피카도르는 소의 목 뒤쪽에 근육이 두텁게 감싸고 있는 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곳에 창을 맞아 피가 나기 시작하면 소는 더욱 흥분하여 말을 향해 달려들고 그때마다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서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개도 점점 처지게 됩니다. 피카도르가 쓰는 창은 법으로 정한 규격에 맞춰서 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무대까지 가기도 전에 소가 죽어버리면 김이 새버리니까요. 이 막이 시작되면 은색으로 장식한 옷을 입은 투사가 등장하는데 반데리에로라고 불립니다. 반데리에로는 색깔이 화려한 천이 달려있는 꼬챙이를 들고 나와서 소의 몸에 꽂아 넣는데 이미 창으로 공격받은 곳에 꼬챙이를 꽂아서 고개가 더 처지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아주 노련한 반데리에로 같은 경우는 소가 갑자기 몸의 방향을 틀 때 많이 쓰는 어깨 근육 부분에 칼을 꽂아 넣음으로써 소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세 번째 무대에서 마타도르가 소와 상대하기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설명하면서도 다음 생에서는 스페인 소로는 태어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3막에서 마타도르가 금 장식이 화려하게 박힌 자켓과 몸에 꼭 끼는 바지 그리고 몬테라라고 불리는 모자를 쓰고 등장합니다. 한 손에는 물레타와 칼을 들고 있죠. 마타도르의 수제 자켓은 만드는 데만 한두 달 걸리는데 가격이 보통 2,000에서 3,000달러에 육박합니다. 요즘 많이 입는 레깅스가 생각나는 타이트한 바지는 주름이 있을 경우 숯불에 걸려 생길 수 있는 부상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미 1, 2막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고개도 잘 들지 못하게 된 투우지만 600kg이나 나가는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는 소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마타도르는 이런 소의 코 앞까지 가서 물레타를 흔들어대면서 농락합니다. 소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온몸이 다 쑤셔 죽겠는데 앞에서 약을 올리고 있으니 소는 화가 나서 달려드는데 이때 마타도르는 몸은 꼿꼿이 세우고 두 발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손놀림만으로 망토의 방향을 확 틀어 소가 호공의 뿔을 받게 하는 테크닉을 발휘합니다. 이게 보기에는 쉬워도 아주 고난도의 테크닉인데요. 이 기술은 1892년 후안 벨몬테라는 유명한 투우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마치 발레 안무처럼 보이는데
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투우를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벨몬테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소가 달려들 때 다른 투우사들처럼 달리거나 점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하고도 대담한 스타일을 개발하게 된 건데 이게 현대 투우의 교과서적인 테크닉으로 남게 된 겁니다. 물레타가 빨간색인 이유가 소가 유독 빨간색을 보면 흥분하기 때문이라는 건 그냥 썰일 뿐입니다. 소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실은 소가 철철 흘리는 피를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망토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게 진짜 이유입니다. 이 물레타를 베로니카의 천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의 얼굴을 천으로 닦아주었던 베로니카라는 전설의 여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참 잘도 갖다 붙여요. 마타도르는 클라이맥스를 위해 칼을 들어서 소를 똑바로 겨냥합니다. 그리고 소가 달려드는 그 찰나의 타이밍을 노려 소의 툭 튀어나온 어깨뼈 사이 한 줌 크기 급소에 칼을 찔러 넣습니다. 이때 제대로 꽂으면 칼이 깊숙이 들어가 소의 대동맥을 끊으면서 소가 즉사하게 됩니다. 잘못 찌르면 칼은 튕겨나가고 소의 고통은 더 길어지죠. 이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마타도르의 레벨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투우사에게는 나중에 상으로 소의 귀와 꼬리를 잘라서 하사합니다. 이거 상 맞나? 한 번에 숨통을 끊지 못하면 그 투우사는 명성에 큰 흠집이 가게 되죠. 소는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옮겨져서 고기가 바로 팔려나가는데 워낙 좋은 환경에서 자란 소라서 고기질이 좋은데다가 방금 싸우고 나온 소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려나갑니다. 가죽 역시 프리미엄이 붙죠. 아주 드물게 살아서 나가는 소도 있는데요. 마타도르가 마지막 칼을 꽂아 넣기 전에 관중들이 소를 살려달라고 다 같이 흰색 손수건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타도르는 경기를 주재하는 총심판관을 바라봅니다. 이때 심판이 오렌지색 손수건을 흔들면 소가 용맹하게 싸웠으니 살려주란 뜻입니다. 이것은 소뿐 아니라 마타도르 그리고 투우를 키워낸 목장주 모두에게 아주 명예로운 일로 여겨집니다. 소는 즉시 밖으로 옮겨져서 응급치료를 받고 원래 목장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게 번식에만 집중하는 왕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일반 소들은 보통 2살이 넘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만 투우용 소는 좋은 먹이를 먹고 방목되어 3-4살 될 때까지 키워집니다. 이들을 전문으로 키워내는 목장에서는 어린 소들을 이리저리 굴려보면서 그 중에서도 용맹하고 흉포한 놈들을 골라냅니다. 3년생 소들 중에 일부는 초보 투우사 연습용으로 경기에 나가고 4살짜리 중에서 450 내지 600kg까지 몸무게가 나가는 황소를 골라서 경기장에 내보냅니다. 투우소들이 경기 출장 전에 일부러 학대를 한다는 루머가 여전한데 과거에는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지금은 경기 당일 아침은 먹이고 경기 시작 3-4시간 전부터 어두운 곳에 가두어 놓는 정도가 다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빛을 못 보다가 경기장에 들어선 소들은 흥분하게 되는 거죠. 스페인 투우에 열광한 유명인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는데요. 해밍웨이는 스페인 투우에 빠진 나머지 투우의 본고장 론다에 오랫동안 거주해 살면서 스페인 투우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씁니다. 이 소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 당시 론다에서 제일 잘 나갔던 투우사 안토니오 오도네에스입니다. 이 집안과 아까 언급한 프란시스코 로메로 집안이 론다를 꽉 잡고 있는 양대 투우사 집안입니다. 론다 경기장 앞에는 안토니오 오도네에스와 역시 유명한 투우사였던 할아버지 까에타노 오도네에스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쯤 되어야 동상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해밍웨이는 론다에서 노벨상 수상작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도 탄생시킵니다. 이렇다 보니 론다 시는 장사 속을 발휘해 해밍웨이가 자주 다니던 길을 정비해서 해밍웨이 산책길이라 이름을 붙이고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산책길이 절벽을 따라 나 있는 길인데 그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가서 직접 봐서 알아요. 글발이 막혀서 힘들어하는 소설가 지망생이 있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절벽 아래 풍경과 해밍웨이 형의 기운을 받아서 죽었던 글발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투우는 20세기 초반까지 전성기를 누리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인 만큼 투우사는 돈도 많이 벌고 락스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투우사들의 연애사가 연일 신문에 실리고 밖을 나가면 군중들이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인 거죠. 스페인 투우 인기가 예전 같진 않지만 아직도 탑 클래스 투우사들은 연간 10만 달러 넘게 돈을 번다고 합니다. 각종 후원이나 광고는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물 보호주의자들의 국제적인 캠페인에다가
스페인 국내에서도 너무 잔인하다는 인식이 높아져서 결국 스페인 정부는 2008년에 일부 지역만 남기고 투우를 금지시킵니다.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는 투우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데요. 여전히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데다 경기를 뛰는 투우사들 뿐 아니라 이런 투우사를 양성하는 학교, 투우용 소를 기르는 소목장, 마타도르가 입는 제복을 만드는 의류산업, 관광업까지 다 얽혀있는 거대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혈이 낭자한 스페인 투우보다는 피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기껏해야 뿔싸움하느라 녹초가 된 소들의 침이 난무하는 청도 소싸움이 차라리 보기 속편합니다. 물론 스릴은 조금 떨어지죠. 피를 흘려가며 참혹하게 죽어가는 투우소를 생각하니 뭔가 씁쓸하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소고기 육회로 마음을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